네, 오늘장 선절작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5월 증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수급 공백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여전히 수급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는 5월장이었습니다. 자, 6월 증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고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만 보면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6월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를 미리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불안해서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든 것 같고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 단기간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자면 지수 쪽으로는 크게 기대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수에 상당히 계속해서 제약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금리 등 시장에 상당을 제약한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인데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앨런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9월이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또 1분기 GDP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이제 시계제로 상태에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언제까지는 금리를 올리겠다, 언제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6월달 FOMC 회의 이후에는 금리 인상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환율입니다. 특히 엔화 약세가 강화되면서 일본 경합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었죠. 그래서 BOJ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점진적인 강세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역시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나 기계 관련 주들은 당분간 빠른 상승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도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외국인이 시장 저점에서 추세적인 매수를 보여줬을 때 그 매수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이 9조 원대를 이제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할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니까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환손실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국내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따라서 지수도 추가 상승에 조금 힘겨운 그런 과정을 겪진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싫은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알겠지만 언제 할지 그 명확한 시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6월 증시에서도 지수보다는 종목인가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은 뭐 그렇게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수는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는데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터졌듯이 반대로 지금은 지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려가지 않는데 종목별로는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 지금 뭐 기술적인 포인트, 수급 포인트 모두 혼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사면 올라간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라는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둘 다 사도 빠지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이 혼조 국면을 겪고 있는 중에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대응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종목 수를 최대한 압축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놓는 것이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비중을 축소하고 펀더멘털이 확실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단연 다음 카카오가 9%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SNS의 대표적인 인도네시아의 패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었는데 글쎄요,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가 향방이 또 적용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포털주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포털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나타난 이슈, 이제 인도네시아의 3대 SNS 업체 중에 하나인 패스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억 5천만 모바일 사용자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카카오가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외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신사업 부분의 성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포털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었던 부분,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수익을 내고 있는 광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매출 외에는 추가적으로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었던 이제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40일 만에 7만 명의 이제 기사 회원을 확보를 했고요. 100만 콜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을 좀 장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퀵 서비스라든지 대리운전 부분까지 진출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존의 다음 카카오가 이제 수익원이 온라인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오프라인에 대한 사업 확장에 대한 기회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결론적으로는 국내 매출 비중을 해외로 늘리고 또 온라인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늘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다음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카카오 택시가 지금 잘 나가긴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다음 카카오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김기사에 이어서 패스까지 인수를 하면서 신규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성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가시화되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장기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시각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분할 매수보다는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단 해외 진출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 내수에 묶여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자들을 확대시킬 거냐 부분이었는데 인도네시아의 3위업체 인수했다. 물론 좋은 이슈이고 향후 이것을 발판으로 해외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라인의 경우를 봐버렸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 이미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3위업체에 진출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때라는 판단이고요.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해보고 정말 만약에 전반적으로 SNS 관련 종목이 좋아진다면 국내에서는 다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저는 다음보다는 네이버의 선택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가 8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이런 수순을 밟지 않도록 다른 전략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두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카카오까지 살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또 두드러진 것이 바로 여행주들의 동반 급락이었습니다. 급등이 아니라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메르스라는 단기적인 악재도 있지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도 다소 신규 모멘텀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악재가 좀 한 번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이제 확산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의 가고시마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여러 가지 여행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보시면은 휴일, 현충일이라든지 광복절, 개천절 모두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해외 여행이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까지 큰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또 그동안 그렇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상승 랠리에 피로감이 좀 형성이 되었고 아무 이유 없이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 올해만 주가 상승률이 100%, 약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었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유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항공 유류비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달러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가 상승, 달러 강세 이런 여건들은 국내 여행주에는 그다지 좋은 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행주를 밀어 올렸었던 호재들이 하나씩 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사 다 마찬가지로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의 비중 축소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 호텔이나 면세점 부분의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행 부분에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행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달러도 강세가 시현이 되면서 전체적인 여행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내주고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행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항공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네. 항공주가 저는 오히려 좀 더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얼리버드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아시아의 특별 할인 이런 것들 시작하게 되면 좀 웬만한 항공권이 지금 아시아 내에서는 30만 원을 넘어가는 항공권을 찾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노선을 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저가 항공사들 쪽에서는 지금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 자체의 가격도 지금 50만 원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은 앞으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낮아진 비용을 과연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업력을 넓히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냐는 거죠. 현재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유가로 인해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유가가 핵심이 아니라 과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서요. 결국 항공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 장기적으로는 M&A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좀 더 좋은 수익성, 안정적인 수익성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이런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6월 시장에서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또 극복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요. 6월 증시 어떻게 잘 꾸려가면 좋을까요? 네, 6월 달에도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었는데 일단 당장의 이번 주 이벤트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지겨운 이슈기는 하지만 그리스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일에 IMF의 3억 유로의 부채 상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부채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중순까지 IMF에 약 3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도 있겠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그리스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중소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탈가,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타이트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기대 요인은 이제 ECB 회의입니다. 자산 매입 정책을 확대할 수 있을지의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달에 이제 ECB 집행이사는 7, 8월의 유동성 공백에 대비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적 완화 규모가 기존의 월 600억 유로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약 800억 유로까지 커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ECB 회의의 결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한번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가 상당히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이제 동사의 의료 영상이라든지 정보 시스템 부분의 판매 확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제표준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루머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현재 시점에선 모멘텀
모멘텀을 많이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증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고 그 안에서 6월 증시 첫 꽃을 피울 종목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김종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터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 알찬 소식 들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